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일해왔던 회사의 퇴임을 앞둔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셨던 어머니가 2년 전에 작고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2년은 그리운 어머니를 온전히 보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이토록 애틋해 했던 이유는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가 단란하게 살았던 집은 작지만 따뜻했고 안락했습니다. 어머니가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놓으시면 퇴근한 아버지가 오셨고, 저는 아버지 곁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며 즐거워했던 게 기억나네요. 말하는 것도 아직 어색했던 4살배기 어린아이의 이야기였을 뿐인데, 아버지는 늘 그 말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도 길지는 못했습니다. 1970년대 초, 4살에서 5살로 넘어가는 날의 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동안 다른 남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건 아주 천천히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지 않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왜 안 들어오시나요? 어머니는 살포시 웃으며 아버지는 멀리 가셨어 라며 대답해 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시면서도 금방 오실 거야 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멀리 가신 건 사실이었지만 돌아오실 거라는 건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았으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조용히 집에 있는 아버지의 물건을 천천히 정리하셨어요. 아버지의 옷, 아버지의 수첩, 신발들이 집에서 사라졌을 때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요. 7살에서 8살로 넘어가는 겨울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입학이라는 큰 행사가 있었죠. 하지만 크게 기쁘거나 설레진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아버지가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제가 살던 마을은 인정이 있는 곳이었어요. 작은 마을이었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마을 사람들 모두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셨죠.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아주머니들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정자에서 수다를 떨고는 하셨습니다. 그날 학교를 함께했던 친구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어요. 엄마! 하고 뛰어가는 친구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서 마을 아주머니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늘 친절하셨습니다. 성옥이구나. 학교 잘 다녀왔어? 여 와서 옥수수 좀 먹어라. 옥수수가 아주 맛있어. 저는 옥수수를 받아들고 순수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줌마들은 일이 일찍 끝났나 봐요? 아주머니들은 제 말의 숨은 뜻을 단번에 알아차리셨어요. 우리 엄마는 일을 하는 시간이니 다른 엄마들도 일을 할 텐데 이 시간에 있는 걸로 보아 아주머니들의 일은 빨리 끝냈나 보네요. 라는 의미인 걸 아셨던 거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전업주부로 사셨던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이 사실을 알아차린 아주머니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줌마들은 아침 일찍 일하러 가. 이 시간이 되면 일이 끝나고. 아주머니들이 말한 아침 일찍 하는 일은 아마 남편의 출근 준비와 자식의 등교 준비를 돕는 일이었겠죠. 물론 저는 그 말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철준이 부럽다. 우리 엄마 일도 일찍 끝났으면 좋겠는데 라면서 말이죠. 함께 옥수수를 먹고 있던 철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일해? 왜? 아버지가 일하러 가는데 엄마가 왜? 그러자 아주머니가
철준이의 허리춤을 살짝 꼬집으셨어요. 주변의 괴롭힘도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없이 몇 년을 지나가니 아버지가 없는 집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대신 우리 집이 다른 집과는 다르다는 현실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학년이 될 무렵이었죠. 명절이 되면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정겨운 목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마을에서 조용한 집은 딱 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집이었죠. 명절날 저희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주머니들의 심부름을 온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이 담긴 접시를 가지고 집에 찾아온 친구들은 저에게 음식을 안겨주고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평소라면 저와 함께 한동안 놀다가 돌아갔을 텐데 명절만큼은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본 삼촌, 큰아빠, 친척 형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웠기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와 어머니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들 죽인 나쁜 년이라는 수식어를 아는 채 평생 쥐 죽은 듯이 사셔야 했고 외가든 사돈댁 얼굴 뵙기 부끄럽다며 어머니를 찾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 없었던 어린 날의 저는 마냥 서운했어요. 어머니, 왜 저는 삼촌이 없어요? 철준이는 삼촌이 장난감도 사다 주고 민수는 큰아버지가 초콜릿도 줬다는데 왜 나는 삼촌이 없고 큰아버지도 없어요? 그래도 이런 서러움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마을은 다시 차분해졌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들을 데리고 개울에도 갔다가 뒷산에도 올라갔다가 하며 온 마을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제 별명은 대장이었어요. 나이가 찰수록 또래보다 키도 커지고 힘도 세졌으니까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퍽 부러워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저를 앞세웠죠. 저도 친구들의 대장 노릇을 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대장이라고 하면 힘으로 동급생들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대장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작은 학교의 군기반장 같은 거였죠. 친구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제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장, 저기서 싸움 났어. 누구끼리? 창원이랑 대원이. 이런 식으로 제보가 들어오면 저는 어김없이 달려가 둘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요.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까지 지켜본 뒤에 두 아이를 돌려보내고는 했죠. 그 나이대 아이들은 죽일 듯이 싸우더라도 뒤돌아서면 다 잊고 다시 친하게 지내고 하잖아요. 학교가 마치면 친구들을 데리고 놀러 나가면 어른들은 주머니에 간식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는데 제가 딱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시느라 늦게 들어오실 때면 제 어머니는 옆집 철준이 어머니였고 병철이 어머니였고 아버지가 그리울 때는 수환이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친구 집에서 밥을 먹고 놀다 잠에 들어 어머니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갈 때 잠에서 깼음에도 어머니 등에서 내려오지 않은 적도 많았어요. 하루 종일 보고 싶었던 어머니의 등이 너무나도 포근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제 손과 발, 얼굴을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시고는 조용히 잠에 드셨습니다. 제가 깰까봐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잠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는 하셨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그 마음을 내뱉지는 않으셨지만 어머니가 보여주시는 모습으로도 그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국민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잘 몰랐어요. 노느라 바빴고 대장 노릇을 하느라 바빴죠. 그때는 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그렇게 일찍 나가 늦게 들어오시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좀 바쁘신 것 같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평일이고 주말이고 얼굴 한번 보기 어려운 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만 들었죠. 이랬던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서야 어머니의 일상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니 개울가에서 함께 그물질을 하던 친구들도 공부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죠.
지금이야 학교 후에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며 논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공차는 데 보냈죠. 저는 밤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은 친구 집에서 배부르게 얻어먹고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는 즈음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실 게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은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일찍 들어오신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어머니!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었는데 평소와 같이 밝은 얼굴로 저를 바라봐 줄 줄 알았던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굳은 얼굴에 당황한 것도 잠시 저는 신을 벗으며 어머니께 여쭸어요.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일찍 오실 줄 알았으면 밥 안 먹고 기다릴 걸 그랬어요. 어머니는 제 말에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이상한 기류를 느끼고 어머니께 다가가는데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밥상을 가리키셨고 저는 아차 싶었어요. 그럼 저 밥은 뭐니? 밥상에는 어머니가 미리 차려 드신 음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게요. 어머니에게 어떤 변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차갑게 식은 저녁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부랴부랴 변명을 했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오늘만 수철이 집에서 저녁 먹고 온 거예요. 진짜예요. 집에서 밥을 먹기 싫었다던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수철이네 집에서 놀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서 밥을 먹고 온 것뿐이에요. 이런 변명은 필요 없다는 듯 어머니는 묵묵히 식사를 마치셨고 상을 치우셨습니다. 늦었다. 가서 씻으렴. 하고 짧게 말씀하셨죠. 어머니의 말대로 씻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밖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숨죽여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머리를 툭툭 치며 자책했습니다. 이 멍청아, 그러게 왜? 어머니가 숨죽여 우시고 제가 자책한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먹을 아침과 저녁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어요. 하루 종일 얼굴을 못 보다가 이른 아침,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딱 2번 보는 거에 늘 미안해 하셨으니까요.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야 하는 나이에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모두의 자식처럼 자란 제가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면 저와 어머니는 당장 먹을 쌀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가셔야 했죠. 이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사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건 딱 하나, 밥을 차려주는 거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밥이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친구 집에서 밥을 먹지만 저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만 학교가 마치고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밥 시간이 금방 다가왔고 밥 먹은 뒤에도 친구들과 놀고 싶었던 저는 학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집에서 밥을 먹는 건 뒤로 하고 친구네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어머니가 돌아오실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반찬은 반찬통에 담고 밥만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밥 양이 많다고 밥 양을 줄여달라고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려놨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정말 철없이 굴었던 건 반찬통에 반찬이 계속 없어지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눈치를 챌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집에 와서 반찬을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나 싶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철없는 행동이었죠. 제가 스스로를 자책했던 이유는 어머니가 속상해할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가 어머니의 훌쩍이는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시고 늦었으니 얼른 자렴 이라고 말하신 뒤 잠자리에 드셨어요. 평소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에 들었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이른 잠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철없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오랜만에 일찍 들어오신 날인데 밥 하나 제대로 안 먹어서 이 시간을 그렇게 날리냐? 이 멍청한 놈아.
라고 말이죠. 어머니의 속상한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저의 아쉬움만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하루 종일 공만 찾던 저는 금방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슬며시 눈을 뜨니 다시 한번 어머니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를 위로해드려야 하나? 라고 생각하기가 무섭게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에도 어김없이 탁탁 도마를 치는 소리가 들렸고, 코끝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음이 풀리셨나 보다 라고 안도하면서 기지개를 켰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 조심스레 아침 인사를 드리자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잘 잤냐고 되물어 주셨어요. 네, 잘 잤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나도 잘 잤다는 대답을 해주셨죠. 잘 다녀오세요. 너도 학교 잘 다녀오렴. 어머니와의 아침 인사는 안녕히 주무셨어요와 잘 다녀오세요가 끝이었어요. 제가 씻고 나오면 그 사이에 어머니는 출근을 하신 뒤였거든요. 씻고 나와서 갓 지은 밥을 먹으려는데 그날은 아침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화가 아직 안 풀렸다고 생각하고 한숨을 푹 쉰 뒤 밥을 다 먹고 치운 뒤 학교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데 가장 친한 수철이가 다가와서는 제 앞에서 알짱거리더라고요. 뭔데, 가.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수철이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알짱거렸습니다. 나 오늘 기분 안 좋다니까. 장난칠 기분 아니니까 가. 수철이는 제 앞자리 의자를 끌어다 옆에 앉고는 고개를 들이밀며 물었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기분 안 좋을 일이 뭐가 있는데? 옆에서 알짱거리는 수철이가 너무 귀찮아서 손으로 수철이의 얼굴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야야, 알겠어. 그게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왔다 가셨어. 어머니라는 말이 귀에 들리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응, 너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너네 집에 왜 가셔? 왜 오신 건지 못 들었는데 우리 엄마 표정이 묘하더라고. 수철이는 아리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왜? 긴장하며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별게 아니었어요. 몰라. 수철이의 뒤통수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야 임마, 모르면 왜 얘기를 해? 수철이도 제 뒤통수를 탁 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르니까 네가 너희 어머니한테 여쭤보라고 이 자식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학교 끝나면 너랑 같이 집에 오래.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차피 맨날 너네 집에 가잖아. 그렇기는 한데 엄마가 오늘은 좀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 절대로 딴 데로 새지 말고 집으로 바로 들어오래.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수철이의 어머니가 일찍 들어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머니와 연관이 있다는 걸요.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수철이 집에 들어가니 수철이의 어머니가 작은 다과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학교 다녀왔으니 출출하지? 수철이와 함께 간식을 다 먹어가던 때 수철이의 어머니가 수철이에게 심부름을 보내셨어요. 아니 맨날 나만 심부름 시키고 성욱이랑 쟤랑 왜 나만 보내? 늘 듣는 투정의 수철이 어머니는 소리를 내며 수철이를 내보내셨습니다. 성욱이는 손님이잖아. 얼른 다녀와. 성욱이는 손님이고 나는 아들이거든. 수철이는 특유의 약오른 표정으로 이 말을 하며 집을 쏙 빠져나갔습니다. 수철이 어머니는 그런 수철이의 뒷모습을 보며 어휴, 저놈의 자식은. 성욱아, 너는 쟤랑 친구하면서 속 터지진 않니? 라고 물으셨죠. 틱틱거리기는 하지만 수철이 가족들은 정이 많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수철이 어머님이 수철이를 밖으로 내보낸 것도 배려심이었습니다. 수철이의 뛰어가는 발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수철이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하얀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수철이 어머님은 입을 달싹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수키 언니가 다녀갔어. 너 저녁 부탁한다고. 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수철이 어머니가 건네주신 봉투를 살짝 열어보니
돈이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사양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라도 해야 언니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일단 받았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네가 수키 언니한테 잘 말해서 돌려주렴. 저는 가슴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찍 가볼게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제 저녁을 부탁한다며 돈을 건네었다는 사실에 괜히 풀이 죽은 채 일어나려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수철이 어머니는 저를 잡아세우며 위로해 주셨어요. 너는 우리 수철이 친구잖아. 나도 수키 언니한테 신세진 게 많기도 했고 너무 부담 갖지 마. 너나 수키 언니나. 어린 나이였음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철이 어머니는 제가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다는 사실에 기죽을까봐 걱정하시는 거라는 걸요. 감사합니다. 하고 수철이의 집을 나왔고 그 길로 어머니가 일하고 계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꽤 긴 시간 동안 타야 갈 수 있는 그곳으로요. 공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게 무의미할 정도로 어머니가 일하시는 공장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공장에서 어머니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도무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 떨어질 때까지 공장 앞에 앉아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교차됐어요. 내가 왜 그동안 제대로 알려고도 안 했던 어머니의 직장으로 대책 없이 찾아왔을까? 이 봉투는 집에서 드려도 괜찮았을 텐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왔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이 질문은 누군가의 목소리로 잠시 흐려졌습니다. 예, 너 여기서 뭐하니? 저를 툭툭 친 사람은 공장 앞 명패에 써진 회사명을 박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뵈러 왔는데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무 말 안 하고 어물쩡거리고 있자 직원은 저를 데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뭐가 됐든 여긴 위험하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오렴. 원래 아무나 들이면 안 되는데 교복도 입고 있으니 들여보내주는 거다. 엄마 이름이 뭔데? 최수키요. 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하며 물었습니다. 오, 그래? 수키 씨 아들이었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는데 데려다 줄게. 급한 일인 거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기다리던가 하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어머니가 일하는 곳으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코너만 돌면 어머니가 있다는 말에 발걸음을 옮기던 중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버려? 글자 구분도 못해? 안내해주던 직원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짧은 탄식과 함께요. 아이고, 저는 혼나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고 주저앉을 정도로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혼나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직원은 당황하며 저를 데리고 황급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제 귀는 막지 못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상사의 고함 소리. 그 나이 먹고도 글자 하나 못 읽으니까 일을 이따위로 하지. 글을 못 읽으면 모양이라도 외우라고, 모양!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글자? 글을 못 읽어? 어머니가 글을 못 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중학교 2학년이었죠.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주말. 저와 어머니는 바람을 쐴 겸 도시락을 싸서 마을의 들판으로 놀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오늘도 어김없이 앉아 계시는 마을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는 모두 격없이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저와 어머니는 그곳으로 향했죠. 수키 언니, 진짜 오랜만이네. 일은 어때? 할만해? 어머니는 언니 동생 하며 지내는 아주머니들과 한동안 수다를 떠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밝은 낮에 마을 한가운데서 얼굴을 본 게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아주머니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땡땡이가 우리 딸이 이번에 와 같은 이야기였죠. 어머니는 당최 그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끼지 못하셨습니다.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제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괜찮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편안히 계시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보는 평소의 어머니는 늘 바빴고 무언가에 쫓기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학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입학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병수 엄마는 어때? 나는 얘 글을 배우고 가게 해야 될지 걱정이야. 우리 병수는 한글 깨쳤는데? 뭐? 바깥 양반이 학교 들어갈 때까지 글을 몰랐대. 그래서 병수는 틈틈이 한글 공부했어. 어머, 한글 가르치는데 얼마나 걸렸어? 글쎄, 언제부터 시작했더라? 아휴, 우리 애는 아직 글을 못 읽어서 내가 앉혀놓고 가르치려고 하면 도망만 가더라. 조급해할 게 뭐 있어. 바깥 양반이 병수 한글 가르친다고 했을 때 나는 말렸어. 학교 가면 다 가르쳐주는데 뭐 하려고 미리 가르치느냐고. 두 분이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준성이는 한글이랑 숫자 다 깨우쳤어. 아주머니들은 준성이 어머니를 장난스럽게 타박하셨어요. 그래, 좋겠다, 좋겠어. 그때 준성이 어머니가 모두에게 물으셨습니다. 준성이네는 제가 살던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조금 더 개발이 된 동네에서 이사 온 집이었어요. 남편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엄마들이 좀 해봐. 엄마가 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남편만 해?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차 싶었는지 준성이 어머니를 제외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서로 곁눈질을 했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준성이 어머니는 왜 그래? 라며 아주머니들에게 물었고 어머니는 저와 함께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성욱이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네. 다들 재밌게 놀아. 이런 일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뒤 처음으로 글을 배웠어요. 글을 조금씩 깨우치면서 마을 곳곳에 있는 글자를 다 읽고 다녔습니다. 봉지에 쓰여 있는 글자, 교과서에 적힌 글자, 그리고 내 이름, 삐뚤삐뚤한 이름을 쓰고 나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저는 제 이름을 크게 적은 종이를 들고 신나는 마음으로 하교했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썼다는 걸 온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가장 먼저 간 곳이 철준이의 집이었습니다. 철준이와 함께 철준이 집으로 들어가니 철준이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종이를 펄럭 펼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 이름이에요. 아주머니는 그래, 잘 썼네. 강성욱. 칭찬을 받으니 더더욱 들떴죠. 아주머니는 들떠있는 제 옆에 있는 철준이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철준이는 조금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나는 아직 너무 삐뚤어서. 아주머니는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래? 괜찮아. 글자야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아니면 엄마가 알려줘. 철준이는 신나서 말했습니다. 응. 아주머니는 철준이에게 살짝 꿀밤을 먹이며 어휴, 이놈은 누굴 닮아서 아직 글도 못 읽어? 엄마랑 아빠는 훨씬 어릴 때부터 읽었어. 라고 놀리셨죠. 철준이는 꿀밤 먹은 곳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철준이 어머니가 흠칫거리며 저를 보셨어요. 그러고는 성호가 뭐 먹고 싶지는 않니? 라면서 후다닥 간식을 내어주셨죠. 저는 철준이와 철준이 어머니의 대화가 부러웠습니다. 철준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있으니 철준이 어머니가 저를 슬며시 깨우셨어요. 성호가 엄마 오셨어. 훌쩍 커버린 키 때문에 어머니가 더 이상 업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머니 등에 업혀가는 걸 더 이상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거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그 시간이 유일하게 어머니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철준이랑 승주랑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말려서 금방 화해했어요. 어머니는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해 주셨죠.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하네. 어머니가 칭찬해 주시면 어깨가 으쓱했죠. 제 무용담은 계속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한테 글씨 잘 쓴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때 어머니의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저는 잠깐 멈춰서서 어머니에게 제가 쓴 글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어떤 칭찬을 해주실까 두근거렸죠. 저는 눈을 반짝이며 어머니가 무슨 칭찬의 말을 하실지 기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멈칫하시더니 짧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 잘 썼구나. 이게 다였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휙 돌려 발걸음을 재촉하셨고 저는 어머니의 뒤를 쫓았습니다. 철준이의 어머니처럼 제가 쓴 이름을 읽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셔서 속상한 마음을 안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서둘러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셨습니다. 집에 오면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두르는 어머니를 보며 아쉬운 마음으로 벽 한편에 제 이름을 적은 종이를 붙여놓았습니다. 씻고 나오신 어머니가 그 종이의 글자를 읽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후로 얼른 씻으렴, 내일 학교 가야지, 와, 잘 자렴, 이라는 딱 두 가지의 말만 하셨습니다. 며칠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단순한 성격이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이 모든 일이 어머니가 글을 읽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공장에서 쥐잡을 듯이 혼나는 이유도 폐기물이라는 글자를 읽지 못해서 생긴 일이었죠. 어머니가 공장 뒤편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글을 못 읽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글을 못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저는 그동안 알려고도 신경 쓰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마을에는 글을 못 읽는 어르신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노선을 보고 계셨지만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서 있는 정류장이 어디인지 몇 정거장을 가야 하는지 모르셨어요. 그럴 때면 저를 불러서 읽어달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어르신들에게 정류장 이름을 알려드리고 몇 정거장을 가야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부끄럽지만 어머니가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어머니도 이와 같은 불편을 겪고 계실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버스 노선이라도 바뀌면 불안해하셨습니다.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티가 났어요. 그럴 때면 아무 일도 아닌 척 노선표로 다가가 어머니, 노선표가 바뀌었네요. 내정거장 가야지 도착하는 거였는데 세정거장만 가면 된대요. 라고 바뀐 노선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께 글을 알려드릴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글을 못 읽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굳이 그 사실을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니 슬슬 고등학교 진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학교를 졸업하면 공장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수순을 밟을 거라고 생각했죠.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함께 고등학교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고등학교는 저희 마을 옆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기숙학교였거든요. 어머니를 둔 채 기숙사를 갈 수는 없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학비라는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길러오셨는지 아는 상황에서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얼른 일을 시작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어차피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던 터라 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저를 불러내어 앉히셨습니다. 너도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지.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졸업하면 취직하려고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왜? 제가 일하면 어머니가 지금처럼 힘들게 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어머니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갈무리 하시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네가 고등학교에 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제 뜻은 견고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라는 어머니의 말씀과 가지 않을 거라는 저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죠.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까요? 어머니는 깊게 고민하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이었지? 네가 공장으로 찾아왔을 때 거기서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봤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비밀로 해달라고 했더구나. 그런데 내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그분이 얘기하셨어. 입도 열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한참 동안 입을 달싹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을 못 읽으면 그래. 들을 수 있어도 귀머거리가 되고 볼 수 있어도 벙어리가 되고 남들이 하는 10가지의 일 중에 나는 고작 1개, 2개의 일밖에 할 수 없어. 왜냐면 나는 눈 달린 장님, 귀먹은 벙어리니까.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놓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고 말에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누름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못 배운 부모 밑에서 자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른이 됐어. 엄마가 할 줄 아는 건 몸을 갈아서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었지. 고향 사람들은 모두 나를 무시했고 짐승 취급을 했는데 딱 한 사람, 네 아버지만 그러지 않았단다. 그래서 아버지와 결혼해 이곳으로 온 거야. 아버지를 만나기 전의 삶은 사람의 삶이 아니었다. 못 배우면 그래, 못 배우면.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말에는 한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못 배워서 무시당하지 마. 엄마처럼 수십 시간을 일해도 가난하게 살지 마.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던 우리 집. 익숙해서 가난이 가난인 줄도 몰랐던 어린 날, 저는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기숙 학교여서 어머니를 매일 보지 못했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훅훅 지나갔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요. 인정 많았던 고향 마을의 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는 많은 괴롭힘을 받았어요. 하지만 고향에서 함께 올라온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괴롭힘에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자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야, 너 애비 없다며? 아비 없이 컸으면 공장에 나가서 집에 돈이라도 갖다 줘야지. 왜 욕심을 부리냐? 너 같은 애가 공부를 잘하잖아? 그건 부모한테 죄야, 죄. 너 이러다가 대학이라도 간다고 하겠다? 너네 엄마가 불쌍하다. 학교 보낼 여력도 안 되는데 자식이라고 없는 살림에 학비나 대주고 말이야.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또래보다 덩치가 컸던 저였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싸움은 선생님들의 중재로 끝났고 선생님은 어머니를 불러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선에서 끝내고 싶었지만 친구의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고 하셨죠. 저는 결국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다음 날 어머니는 공장에서 입는 옷 그대로 부랴부랴 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머리는 다 헝클어졌고 얼굴에는 검은 때가 가득했죠. 선생님은 곧장 어머니와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게 했고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옆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친구가 먼저 부모님을 모욕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친구 부모님의 목소리는 커져갔어요. 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웠으면 귀한 우리 아들한테 주먹을 휘둘러?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은. 친구는 고개 숙이고 있는 저와 어머니를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친구 부모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죄송하다 고개 숙이는 어머니에게 더한 말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없는 집인 것 같은데 먹고 살기 급하면 돈이나 벌지 뭐하러 애를 학교에 보내? 너 한 번만 우리 아들한테 덤벼들면 그때는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입술을 꾹 깨물어서 피가 났고 손을 꽉 쥐어 손바닥이 파였습니다. 친구 부모님의 분노가 조금 사그라들자 선생님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친구 부모님과 어머니를 의자에 앉히셨고 저와 친구는 그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죠. 걱정됐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못 읽으셨으니까요.
선생님은 두 어머니를 향해 자, 다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글을 다 읽고 나서 서명했고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종이를 한번 보았다가 선생님을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나서려고 소리를 내면 선생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가만 안 있어? 라고 하셨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름을 쓰지 않자 친구의 어머니는 한 번 더 어머니를 무시하였습니다. 뭐야? 설마 당신 글도 못 읽어? 당신 문맹이야? 라고 콧소리를 내며 어머니를 비웃으셨죠. 선생님도 너무하시지. 글을 못 읽는 사람한테 이런 걸 주면 어떡해요? 내가 대신 읽어줘야지 뭐. 친구 어머니의 조롱은 계속됐고 친구 아버지와 친구도 흡 하는 소리와 함께 웃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친구 어머니가 읽어주는 글을 가만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서명을 해야 할 때 어머니는 한 번 더 식은땀을 흘리셨습니다. 친구 어머니의 조롱은 계속됐어요. 아, 맞다. 글을 못 읽으니까 글도 못 쓰겠네. 아니지. 아무리 못 배웠다 해도 그렇지.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건 말이 안 되지. 여기 얼른 써봐요. 친구 어머니는 펜을 던지듯 어머니에게 건넸고 어머니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셨습니다.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선생님의 고함 소리를 무시하고 다가가서 어머니 성함 석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어요. 뒤에서는 친구 어머니가 소리 지르는 소리와 선생님의 말리는 소리가 들렸죠. 학교를 벗어난 어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끄집어낸 사과를 하셨습니다. 엄마가 바보라서 미안해. 사과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제가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에게 괜찮아요 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죠. 이후로 저는 죽자 살자 공부했습니다. 여전히 괴롭힘이 있었지만 공부의 두각을 나타내자 친구의 괴롭힘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제지가 되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공부한 결과 저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일과 학업을 병행했고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자 어머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름 있는 공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에게 합격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펄쩍펄쩍 뛰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겹겹이 쌓여있던 한이 해소되는 것처럼 말이죠. 번듯한 사회인이 되어 어머니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모시고 좋은 아내를 만나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돌아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아직 자지 말고 잠깐만 일어나봐요. 갑작스러운 아내의 말에 몸을 일으켰는데 아내가 전해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이상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는 어머니가 치매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짜증 섞인 말을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이상하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무시로 일관했어요. 그런데 몇 주 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던지며 에이씨!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숟가락을 다시 쥐어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손으로 밥과 반찬을 집어 와구와구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내에게 물으니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기도 당황스럽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치매였어요. 어머니의 치매는 심각했기 때문에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산 아내에게 이것까지 지우기에는 미안한 게 참 많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의사의 권유도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시설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 어머니의 폭력성도 줄어들고 간단한 놀이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있는 죄책감이 해결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딱 한 사람, 아내만 알아보셨죠. 우리 며느리 왔니?
그런데 왜 성욱이는 안 왔어? 너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희수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욱이 보고 싶네. 왜 안 오는 건지. 라는 어머니의 넋두리를 그저 듣다 보면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이었죠.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가니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뱉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도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의 얼마 남지 않은 숨이라는 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내가 먼저 가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들이자 어머니는 눈을 떠 우리 며느리 왔네 라고 아내를 반기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허망하게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멈추지 않는 눈물을 연신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단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던 어머니가요. 울지 말렴 성우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니 어머니는 과거의 그 미소를 보여주고 계셨어요. 저와 아내는 힘겹게 웃어 보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시던 어머니는 아내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늙은 늙은이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아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가로저었고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우가 네 어머니. 어머니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생각난 듯 엄마가 바보라서 미안해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고 저는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으며 아니에요 어머니 라고 말했고 괜찮다고 말씀드리려는 그 순간 어머니의 옅은 숨이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고 한참 동안 슬픔에 빠져서 살았어요.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뒤 아내가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글. 어머니가 글을 쓰실 줄 알았어? 그건 아니야. 글을 배우고 싶어 하셨지만 갑자기 글이 되시는 바람에 배우지는 못하셨어. 그럼 이건 뭐야? 나한테 부탁하셔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걸 적어드렸고 어머니가 따라 쓰신 거야. 어머니가 당신이 가장 힘들어할 때 전해달라고 하셨어. 그래서 지금 전해주는 거야. 저는 천천히 어머니가 쓴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사연의 마지막은 그 편지글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꿈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 두 번째 꿈은 남편과 내가 행복해지는 것. 마지막 꿈은 내 아들이 행복해지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꿈은 실패한 인생. 남은 건 아들의 행복한 인생. 배운 거 없다고 평생 무시당한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자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